예. 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해도 잘 안 되죠? 공부가 그렇습니다. 부동산학 개론만 한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부동산학 개론했다가 민법 했다가 복잡하잖아요. 비징 의사표시를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는지 도저히 나는 엄두가 안 나는데 그래도 잘 하시더라고. 통정의 허위표시, 선의의 제3자에 속하는 자, 속하지 않는 자. 그런 거 합니까? 그런 거 모릅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민법은 제 생각에는 뭐 엄청 어렵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민법이 해야죠? 공법이 해야죠? 그렇죠. 공법은 또 얼마나 분량이 많아요? 그 다음에 공법 선생님 말이 저보다 더 빠른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제가 느낌을 딱 보면 알아요. 공법 선생님은, 말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전달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거 전부 다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해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것을 제가 새삼 또 느낍니다. 우리가 1년을 공부한다. 12달 공부해야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연도 10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중개사 공부는 1년 12달을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3개월이 흘러갔습니다. 11월, 12월, 12월, 1월 3개월이 흘러갔으면 이제 9개월 남았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니까 2월 달도 다 끝난 겁니다. 자, 이번 주 다 끝났잖아요. 이번 주 다 끝나면 다음 주는 괜히 바쁘잖아요. 그렇지. 짜증만 났고 돈만 들어가고. 그래서 이놈의 명절은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또한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8개월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중간중간 이런 말씀 하겠지만 우리는 시험을 10월 달에 보거든요. 10월 달에. 근데 계획을 10월 달까지 공부 계획을 잡으면 안 돼요. 공부는 9월 달에 다 끝내야 돼요. 그럼 공부를 다 끝낸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데 일단 9월 달에 초점을 맞추고 10월 달에는 점검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10월 달에 가면 그러면 모의고사도 보고 특강도 하고 그러거든. 그 특강을 통해서 무슨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10월 달 가면 특강 듣고 나서 맞아. 그런 거 있었지. 점검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공부를 안 해놓으면 이제 10월 달 가서 그때 막 벼락치 공부를 한다고요. 그거 잘 안 되는 겁니다. 10월 달 가서 내년에, 올해죠? 올해 한번 느껴보시라고. 잘 된 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9월 달까지 공부를 다 끝낸다. 다 끝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60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법은 자주자주 보는 방법밖에 없다. 자,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만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으니까, 건강에 안 좋으니까 공부를 조금씩만 하는 거야.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할 건데 제가 중요하다는 것만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녹록지 않겠지만, 자, 그래요. 오늘 수업이 이제 5번째 수업이니까 8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5번째가 절반이 끝났거든요. 근데 내용은 좀 절반이 안 끝났어요. 정책론이 끝나면 절반이 끝난 건데 정책론에서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정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부동산의 결혼 절반이 끝난 거야. 절반이 끝나고 나면 제가 앞에서부터 해서 절반 정책론까지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탁탁탁 짚어볼게요. 그 다음에 투자론 이렇게 할게요. 자, 정책론이 끝나고 나면 투자론인데 봐요. 오늘 이제 정책론이 다 마무리 안 되는데 정책론은 뭘 공부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큰 타이틀만 지난주에 정책론을 공부했잖아요. 그럼 정책론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개입의 필요성,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소득 재분배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한다, 경제 안정화해서 개입한다. 그 지문 자체 그대로 나온다고. 그거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웠던 게 좋아. 그러면 개입한다면 개입 방법이 있을 것이다. 개입 방법. 개입 방법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이용 규제 있었죠? 그러니까 토지이용 규제는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직접 개입 방법에 뭐가 있고 간접 개입 방법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복잡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배웠다. 근데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 타이틀이 잘 기억나지 않을 건데, 근데 이 1번 타이틀은 시험에 나와도 틀린 말 만들지 않는다고. 단독문제 안 낸다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지. 얘는 단독문제를 내기 때문에. 자, 시장은 개입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걸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데 무수히 많다. 그런데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으로 나눴다. 그래서 시험은 직접 개입에 해당되는 거, 간접 개입에 해당되는 거 이걸 주로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면 거의 100% 직접 개입 방법과 간접 개입 방법 구별하는 거.
한 번도 30년 동안 직접 개입 방법이 무슨 말입니까?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 안 냈다고. 직접 개입 방법은 무슨 뜻, 간접 개입 방법은 무슨 뜻,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직접 개입 방법입니까? 그래서 공영 들어가면 직접 개입이다. 근데 그거는 중요성이 없다. 왜? 이미 노출됐으니까. 안 들어가는 것들. 공영 안 들어가는 것들. 토지 수용, 토지 선매, 토지 은행,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기억나시죠? 그거면 된다고, 그거. 자, 간접 개입은 돈 들어가는 것들. 세금, 보조금, 부담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융지원. 이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금 주는 거. 그러면 세금이라고 안 나오고 취득세, 종부세, 뭐 개발 부담금, 그다음에 보조금, 융자 지원. 근데 돈이란 말이 안 들어간 것 중에서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기억나시죠? 이런 거. 이게 간접 개입. 부수적으로 여기서 토지용 규제가 있었는데 토지용 규제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의 실패를 배웠잖아요.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 개념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시장의 실패 원인 5가지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시장의 불안전성, 다른 말로 불안전 경쟁, 구체적으로 하면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두 번째가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산업. 세 번째가 공공재, 네 번째가 예부 효과. 다섯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 주의할 것, 예부 효과는 정예부 효과하고 부예부 효과가 있는데 둘 다 시장이 실패가 된다. 공공재라고 안 나오고 무임승차라고 나올 수 있다. 자, 이건 암기상이 되는 거야. 자주 출제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 시장의 실패 원인 중에서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것 중에 아주 잘 나온 게 예부 효과다. 그래서 예부 효과를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책론, 이제 가장 먼저 배우는 정책론의 총론. 이제 강론으로 가면 토지시장이 개입하자. 토지정책. 자, 토지정책은 토지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 그래서 토지정책은 엄청나게 많은데 단독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지역 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그다음에 토지은행제도,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정책에서 마지막에 제가 언급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 세 가지. 기억납니까? 개발권 양도제, 그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거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역지구제가 나오네. 지역지구제. 그럼 지역지구제가 토지정책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단독문제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저에게 배우는 게 있고 우리 공포스님한테 배우는 게 있다. 그런데 시험은 공포스님한테 배우는 게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온다. 부동산의 개론에서. 지역지구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을 한번 해볼래요? 정의 예부효과를 제거 감소시킵니까? 부의 예부효과. 부의 예부효과를 제거 감소시킨다. 정의 예부효과를 제거 감소시킨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지역지구제는 부의 예부효과를 제거 감소시킨다. 이걸 좀 응용하면 지역지구제는 예부효과의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 OX, X. 그게 시험 지문이야. 지역지구제는 부의 예부효과를 제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야. 수단.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로 인해서 부의 예부효과를, 마이너스 예부효과 제거 감소한 거로 제거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게 지역지구제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거야. 근데 한 번은 지역지구제는 정의 예부효과를 제거 감소시킨다 이렇게 냈다고. 그럼 뭘까 있을까? X. 지역지구제 나오면 부의 예부효과 제거 감소. 근데 이걸 지역지구제는 예부효과의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 OX, X.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한다. 자, 그러면은 지역지구제에서 저에게 배우는 내용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부수적으로 지역지구제의 단점이 있었죠. 단점. 어느 지역은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속한 지역이 개발지구로 지정됐다. 땅값 올라갔죠. 근데 그 옆에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 지역은 보존지구로 지었다. 규제지구로 지정됐다. 그럼 땅값 떨어지잖아요. 그럼 지역지구제는 어느 지역은 지가를 상승시키고 어느 지역은 지가를 하락시킨다. OX? O.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게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보쌤한테 배운 것이 국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 지구제가 나오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근데 공법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나온 것은 용도 지역이 주로 나와. 용도 지구라든지 용도 구역은 잘 나오지 않는다. 용도 지역이 나오는데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 공법에 배웠던 내용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지문이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20회 이후에 4번이나 나온다고.
4번인가?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도시지역은 또 세 군데잖아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지정되는데, 그런데 용도지역이 하나만 지정되는 거야. 하나만. 그럼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여기 토지가 있다. 그럼 이 토지에 용도지역이 지정됩니다? 안 된다? 된다. 되는데, 이 지역이 만약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럼 여기다가 녹지지역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지정되는데 용도지역은 중복에서 지정될 수 없다. 중복 지정되지 않는다. 중복 지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의 토지는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된다. 그럼 이 토지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럼 여기다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용도지역은 중복에서 지정될 수 없다. 이렇게 쉬운 말도 우리 시험에서 3번인가 4번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내용도 배웠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가 끝나고 나서 개발권 양도제는 제가 크게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다. 그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는 그냥 가볍게 봤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정리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정책이 있냐면, 그러면 이제 주택시장이 개발하는 무슨 정책? 주택정책이 있겠죠. 주택정책. 이렇게 이제 배우고. 주택정책이 끝나고 나면 조세정책이거든. 그 조세정책은 이번 수련에서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조세정책은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매년 나오는 거야. 근데 조세정책은 퐁당퐁당이야.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래서 조세정책은 지금 할 필요 없고 1년에 2번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못 배웠던 거 주택정책을 한번 할까요? 자, 주택정책을 하기 전에 오늘은 수업이 1시 20분 정도 끝날 겁니다. 그다음에 1시 반부터 정책론까지 제가 20문제 냈고 우리 또 민법에서 20문 내 나오니까 그 소위 말해서 중간고사를 할 거니까 그거 한번 보시라고요. 선생님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그래도 보셔야 돼요. 그래도 이걸 이렇게 내구나 이렇게 하셔서 보셔야 한다고. 그래야만이 시험장에 가서도 그런 문제가 나면 맞다 이랬다 그렇다고. 어차피 우리는 시행착오 과정이라고요. 시행착오 과정이니까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옆에 언니한테 절대 보여주지 말고 3개밖에 안 맞았는데 뭘 보여줘. 이렇게 5번까지 풀었는데 3개 맞추면 되죠. 5번까지 풀었는데 20문제 개론 20문제에서 3개는 못 치지 않겠지. 그럼 개론 20문제에서 3개밖에 못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시험지 보지 말고 한 번으로 찍어. 한 번으로. 내가 냈으니까 5번 다 찍어봐. 5번 다 찍으면 3개는 더 맞아. 그러니까 옆에 언니한테 점수는 절대 알려주지 말고. 왜? 사람은 알 수 없어. 옆에 언니 아무리 친해도 뒤통수 딱 깔 수 있거든.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톡해가지고 언니 있잖아 내 짝 3개 맞았어. 머리가 아닌가 봐. 막 이러니까 저는 절대 알려주지 말고 자기만 아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지 말고 점수를.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다 보고 가셔야 돼요. 다 보고.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절대 못 봐. 왜? 공부가 뭐 됐어야지 시험 볼 거 아닙니까? 나 공부 좀 해가지고 시험 봐야 되겠다. 그럼 못 본다니까. 그럼 시험 보러도 안 가야 돼. 왜?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여기 국가시험은 60점이 합격이거든요. 국가시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 하냐면 합격하신 분들도 다 알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얼추 좀 알만하니까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알만. 그 완벽하게 알았다. 그럼 다 90점, 80점이야. 근데 완벽하게 모르고 얼추 그런 것 같다. 이 상태에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으면 부동산의 결혼은 40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1년 동안 학원 다니잖아요. 꾸준히 다니고 학원에서 제시한 거 따라오면 20개는 알 수 있어. 20개는. 20개는 알 것 같다. 그럼 20개만 알아서 합격, 불합격. 불합격이야. 24개 맞춰야 되니까. 나머지 모르는 거 20개에서 이것일 것 같다. 이렇게 찍는다고. 그런데 그게 맞아간다고. 이렇게. 맞구나. 이렇게. 그래서 합격하는 거지. 전부 다 부동산 학교는 70점 맞은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럼 70점이 몇 개냐면 28개 맞춘 거거든. 그러면 28개 다 알고 맞췄습니까? 아니요. 한 20개 정도는 정확히 알고 나머지는 찍어서 맞춘 것도 있고 이것일 것 같다 이렇게 맞추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는 공부가 다 돼야만 시험 봐야 되겠다. 그러면 시험 못 본다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번 봐보시라고. 자, 가자고 이제 주택정책으로 갑니다. 토지정책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자, 토지정책에서 가장 먼저 지역지구제 나왔잖아요. 지역지구제 나오면 부예예비효과입니까? 정예예비효과입니까? 부예예비효과를 제거하면 있고. 부예예비효과를. 정예예비효과 그러면 틀린 말이야. 틀린 말. 내가 오늘 20문제 냈다고 오늘 20문제. 내가.
이제 그만해, 이제. 자, 그만하자고. 자, 이런 거 배웠어, 이제. 다 배웠잖아요? 이거 배우고. 이제 기출지문도 받고, 여기 주택정책. 주택정책이 지금부터 오늘 공부할 내용이라고. 좀 이따가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지 조사 한번 좀 해야 되겠어. 지역 지구제는 매우 중요한 말이고, 한번 조사 한번 해야 되겠어. 그 문제만 한번 볼 거야, 내가. 그래서, 여기 검정기지가 잘 이게 제가 빨간 게 잘 안 보이구나. 이게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 바꿀게요. 이건 좀 진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주택정책은 크게 보면 6가지를 공부하는 거야. 자, 어떻게 6가지냐면, 자,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거든. 그런데 주택시장을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임대주택시장. 그 임대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한다. 그것을 임대주택정책이라고 그래요. 분양가에 문제가 있네. 그래서 정부가 분양가에 개입합니다. 이걸 분양가 정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2개로 나눈 거야. 근데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2가지입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임대주택이 부족하다. 그 분양가의 문제는요. 분양가가 높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임대주택 정책인데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정해주자. 임대료 규제라고 그래.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지금 50만 원이야. 하곡동에. 그래서 임차인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50만 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30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정해주는 거. 임대료를 규제하잖아요. 임대료 상한제 이게 있고 정부가 임차인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거야. 이걸 임대료 보조라고 그래. 보조. 임대료 보조가 나오면 무슨 말이 기억나야 됩니까? 간접 개입이라는 거. 간접 개입. 간접 개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임대료 보조야. 직접 개입, 간접 개입에서 이거 2개 구별하는 것에서 임대료 보조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7번인가 6번 나온다고.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 나오는 순간 너는 간접 개입이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자, 하나는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자. 공고 임대주택 이렇게 공고. 이거는 공공 들어갔으니까 직접 개입 이렇게. 자, 그다음에 분양가 정책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 그래서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정해주는 거야.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아니다. 분양가를 시장에 맡기자. 분양가 자율화. 근데 분양가 자율화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 왜? 이건 정책이 아니니까 그래요. 정책이라 써놨지만 사실은 정책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가면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가면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정책은 정부가. 그러니까 주택정책은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거고 분양가 정책은 정부가 분양가에 개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입해야만이 정책이야. 근데 자율화는 그냥 맡겨둔대, 시장에다가. 그러면 정책이 아니죠. 정책이 아니니까 잘 나오지 않는다. 근데 정책이 아닌데 왜 배우느냐. 이 분양가 규제가 나오면 자율화에 대해서 지문 하나 정도가 들어간다고. 자율화에 대해서. 이 2개가 정반대니까. 그래서 잠깐 살펴볼 뿐이야. 또 하나는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 제도가 있어.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가 있는데 이 선분양 제도, 후분양 제도는 20회 이전에 10한 3, 4회 때 이 무렵에 2-3번 나오고 쭉 안 나오다가 27회 때 지문 나오고 30회 때 단독 문제 나오고 그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이거. 자, 이렇게 했는데 6가지 있는데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는 똑같아. 논리가.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하면 분양가 규제를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고 분양가 규제하고 분양가 자율화가 반대 개념이니까 분양가 자율화에서 분양가 규제하고 반대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선분양, 후분양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고 그래서 임대료 규제가 가장 중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정책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임대료 보조가 가끔씩 지문에 등장하고 그럼 6개 중에서 우리는 임대료 규제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번 순환에서 나는 임대료 규제만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에서도 이제 포인트 되는 게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임대료 규제로 가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주택 정책에서 내가 하나만 딱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임대료 규제 공부하는 거야. 나머지 공부하지 않고 하나만 공부한다면 나는 선분양, 후분양이 좋아서 그걸 한다. 그럼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으니까. 자, 이제 임대료 규제 가봅니다. 옆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초과 공급 X, 공급 과잉 현상, 공급 과잉 X 써놨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 공급이란 말은 절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가 나왔는데 초과 공급이 나오는 순간 그 지문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은 나오지 않는다. 지금은 이제 기억이 안 나.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제가 여러 번 말하다 보면 맞아, 뭐가 초과 공급 없다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 어떠한 경우도 초과 공급 과잉 현상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야. 첫 번째. 자, 공급 과잉 없다고 그랬습니다. 공급 과잉 없다. 공급 과잉 없다.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란 말이 없다. 이렇게 내다가 이 초과 공급이 과잉된 거야. 초과 공급이란 것은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거야.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거.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초과 공급은 공급이 과잉됐다는 소리야.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초과 공급이 없다, 초과 공급이 없다, 또는 초과 공급이 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러면 틀린 말.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옳은 말인데 계속 초과 공급을 내다가 최근에 이제 공급 과잉 현상이 이렇게 됐거든. 임대료 규제하면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OX? X. 자, 그러면 이제 임대료 규제가 뭔가를 볼 건데요. 자,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하고 이게 참고 표시잖아요. 이 참고 표시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이 임대료 규제가 경제학에서 말하면 가격 통제 정책입니다. 가격 통제 정책은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정하겠다는 소리야. 그게 가격 통제 정책이야. 그러니까 참고 표시니까 중요한 게 아니죠. 가격 노트를 보면 가격 통제 정책에 최고 가격제하고 최저 가격제라는 게 있어요. 최저 가격제 이렇게. 그럼 우리 시험에서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를 물어보질 않는다고. 그럼 왜 이걸 써놨냐면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거든. 근데 가격 통제란 말은 국가가 직접 가격을 정하겠다는 소리야. 선생님 임대료가 가격입니까? 가격이라고. 그럼 가격을 직접 정하는데 직접 정하는 방법 중에서 최고 가격제하고 최저 가격제가 있는데 임대료 규제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면 최고 가격제야. 그럼 왜 최고 가격제냐? 그것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최고 가격제의 뜻, 최저 가격제의 뜻을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다.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 정책 중에서 최고 가격제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최저 가격제가 뭔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 정책 중에서 최저 가격제에 속한다. OX, X, 최고 가격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책은 토지 정책이든 주택 정책이든 결론은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소리야. 봐요? 임대료 규제했습니다.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야. 그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이 개입했대. 즉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가 너무 높거든. 그래서 정부가 규제한 거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효과가 정책에서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은 주로 효과를 출제하는 거야. 효과. 자, 그럼 이제 시장 분석이란 말 나왔는데요. 임대주택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소리야. 분석. 그리고 나서 임대료 규제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 효과는 단기하고 장기로 구별하는 거야. 단기하고 장기로 구별하는데 공부는 단기, 장기 구별하는데 시험은 단기, 장기 이런 말을 잘 안 줘. 안 주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야.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장기의 효과를 잘 물어봐요. 이 네 가지가 임대료 규제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시험 지문들이야.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외울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네 가지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좋은 게 없다 이러면 된다고.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 임대료 규제가 나오면 초과 공급이란 말 없다. 공급 과잉 현상이란 말 없다. 그다음 좋은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 이걸 외우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분석하러 갈 건데요. 자,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을 한번 가볼까요?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자, 이게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이 임대주택 시장이야. 즉, 임대주택 시장에서 균형 임대료가 지금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100개입니다. 이게 균형 거래량이 100개인데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야. 이 상태에 있는데 이 균형 임대료가 정부가 생각했을 때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정해주는 거야. 근데 얼마나 정해주냐면 요 30만 원을 정해주는 거야. 이걸 규제 임대료, 법정 임대료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잘 생각해봐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는 50만 원인데 정부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로 30만 원까지 받으라 이렇게 정해준 거야. 최고로. 그러니까 30만 원 받으라 이 말이 아니라고. 30만 원 받으라 이 말이 아니고 최고로 30만 원까지 받아라 이 말이라고.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가격 통제 정책 중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가격 통제 정책에서 최고 가격제를 한다고.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을 정해줬잖아. 최고로 30만 원 받아라. 그런 뜻이라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규제 임대료가 3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한가를 한번 보자고. 자, 30만 원 받으라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50만 원 내다가 30만 원만 내면 되죠? 그럼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원래 수요가 100개였다고요. 50만 원일 때는 수요든 공급이든 100개였다고 이게. 근데 임차인들은 이제 수요를 증가시켜서 임차인들이 수요를 여기까지 증가시킨다고. 이 수요 곡선은 가격, 즉 임대료와 수요량의 관계라고. 그래서 이 30만 원일 때 수요량 알고 싶으면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가면 돼. 이 점이 수요 곡선을 만나고 이렇게 발을 내려서 이게 30만 원일 때 수요량이라고. 그러니까 수요량을 120개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봐요. 자, 이번에는 공급량 볼게요. 이게 이제 공급인데 공급은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임대인. 그럼 여러분이 임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30만 원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최고로 30만 원까지 받으라는 소리야. 그럼 3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지 타산이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다고. 안 맞으니까 임대인들은 이번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만기가 되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냥 계약 갱신 안 할 테니까 나가세요 그런다고. 그래서 임대인 일부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거야. 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고.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지.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다고요. 그럼 이제 공급은 30만일 때 공급량은 공급곡선하고 만나는 점. 그러니까 30만일 때 수요량은 수요곡선하고 만나는 점. 공급량은 공급선하고 만나는 점. 이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내렸더니 100개보다는 줄어들었어. 여기를 만약에 80개라고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러면 30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임대료로 통제하면, 정부가 통제하면 수요는 증가해서 수요는 120개가 됐고 공급은 감소해서 공급은 80개 됐습니다. 그럼 수요량이 많습니까? 공급량이 많습니까? 수요량이 많지. 수요량이 많은 것을 초과수요라고 그래요. 임대료 규제에서 가장 먼저 초과수요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초과공급이라는 말은 안 나온다는 소리야. 초과수요가 나오지. 초과수요. 근데 초과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 기억할 거예요. 근데 시험은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내면 좋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내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거라고. 그 다음에는 초과수요가 발생하는데 어느 경우에 초과수요가 크게 발생합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초과수요를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계산 문제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해졌어요. 왜? 계산 문제는 16회 때 한 번 내고 18회 때 한 번 내고 그대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초과수요가 어느 경우에 커지는가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 배울 때는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이 다음에 배울 때 이제 이거 하는 거고. 근데 이 탄력적이다. 초과수요가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명확해야만이 이 초과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 때 초과수요가 크다 이게 이해된다고. 탄력성이 명확하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아무리 말해봐야 무슨 말이지?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그럼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된다고.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올까 있을까? X야.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 규제했을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야. 낮은 수요. 자, 무조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면 안 되고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했을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근데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이든 높은 수준이든 초과 공급이란 말은 안 나와. 그러니까 초과 공급은 무조건 안 나오는 거고 임대료 규제에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에서 초과 공급이란 말은 절대 안 나와. 어느 경우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공급 과잉 현상도 안 나오고. 왜? 초과 공급이 공급 과잉 현상이니까. 그다음에 초과 수요가 나오는데 무조건 초과 수요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였을 때 이때 초과 수요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해볼게요. 자, 초과 수요는 어느 경우에 커지냐?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 때 초과 수요가 커진다고 그래. 탄력적일 때. 자,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란 말은 수요량을 많이 증가시킨다는 소리야. 그게 탄력적인 거라고.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완전 비탄력적이야. 자, 봐봐요. 여기 50만 원에서 30만 원 규제했습니다. 근데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럼 수요량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야. 공급량 감소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수요 공급이 그대로 100개야. 그러면 초과 수요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어느 경우에 초과 수요가 커집니까?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어서 수요량이 많이 증가해버리고 공급이 탄력적이어서 공급량이 많이 감소해버리면 초과 수요가 커진다는 거야.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이 말이 더 중요하고 초과 수요가 어느 경우에 커집니까? 이거는 좀 덜 중요하고 무조건 초과 수요가 나와야 돼. 초과 수요. 자, 그 다음에 장기에서 초과 수요가 크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각도에서 설명 가능하다고요. 우리 탄력성을 배울 때 단기가 탄력적입니까? 장기가 탄력적입니까? 장기가 탄력적이라고. 그래서 이 말이 두 말이 똑같단 말이야. 탄력적일 때 초과 수요 크다, 장기에서 초과 수요 크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또 봐요. 자, 단기다, 단기. 요 단기. 임대료 규제는 단기다. 이 단기란 말은 경제학에서 단기란 말은 어떠한 경우도 공급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단기야. 단기는 공급 변화가 없는 거라고. 그게 단기야. 그러면 요 단기적으로 보면 공급이 감소합니까? 안 합니까? 이 초과 수요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서 초과 수요 발생한다고. 근데 단기를 가정하면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그럼 단기는 공급은 100개고 수요만 120개야. 그러면 초과 수요가 20개밖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근데 장기가 되면 공급이 80개로 감소해. 그래서 초과 수요가 40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 초과 수요가 크기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 때 크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커진다. 마지막에 제가 설명했던 게 이해 안 되면 하지 말라고. 그냥 장기가 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일 때 커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게 시장 분석한 겁니다. 아, 시장을 분석했더니 균형 임대료는 50만 원에서 너무 비쌌다. 그러니까 정부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통제했다. 그걸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선을 준 거지. 30만 원을 초과하지 말아라. 여기서 30만 원 규제했습니다. 30만 원 받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30만 원까지 받으라. 3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선생 25만 원 받아도 됩니까? 당근. 25만 원 받아도 되지. 그런데 여러분이 임대인입니다.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30만 원을 최고 임대료를 설정했습니다. 아, 그래? 정부의 뜻에 적극 동참해서 나는 25만 원 받아야겠다. 이럴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럼 결국 얼마가 된다? 30만 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 그러면 30만 원을 규제했더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해서 수요가 더 커지는데 그것을 초과수요라고 한다. 이걸 시험에 낸다는 소리지. 초과수요는 어느 경우에 커질 것인가?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 때 커지고 장기에서 커진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요. 자, 시장을 분석해 봤으니까 이제 효과를 가볼까요? 효과는 단기, 장기 나눠서요. 단기, 장기 나눠서는데 그런데 단기는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단기는. 근데 효과도 두 개로 나눕니다. 왜 두 개로 나누냐면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할 때 이거하고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할 때 이거하고. 근데 요 균형 임대료가 높은 수준에서 규제할 때는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지 않지만 어쩌다 보면 지문 나옵니다. 임대료 규제는 요 2번이 아니라 1번이라고.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 규제할 때. 단기는 지금 보지 말아요. 장기적으로 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요 네 가지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임대인입니다. 그럼 임대인이면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 받으라고 규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의 수선,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도배장판 안 깔아준다는 소리예요. 도배장판 안 깔아주고 뭐라 하냐면 임대차 기간 끝나면 나가든지 지금 나가든지 알아서 하자 한다고. 그러니까 질적순이 떨어진 거. 좋은 게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갱신 안 할 테니까 나가세요. 그래서 임대인 일부가 임대주택을 타용도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해. 임대주택난을 심화시켜버리는 거야. 주택난을 심화. 좋은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지 말고 네 번째.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을 제한시키나 하는데 이 주거이동이 이사 가는 거야. 이사. 그러면 30만 원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한다 했잖아요. 자, 다시 그림 가볼까요? 여기? 요 30만 원 규제했습니다. 30만 원 규제하면 공급이 80개로 감소해요.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이 부족이 되는 거야. 그럼 임차인들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가기가 쉬울까 곤란할까? 곤란하다고. 그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임차인의 주거이동을 제한시킨다 이 소리야. 근데 이걸 촉진시킨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있는데 좋은 게 없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도 돼요. 이거 좋은 게 없다 그러면 끝난다고. 자, 이제 세 번째가 좀 어려워요. 암시장, 이중 임대료, 이중 가격, 음성적 지출 증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증가시키는데 이거는 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볼까요? 자, 그 세 번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에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았다 이봐요.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으면 임대료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료 30만 원 규제했죠. 그래서 공급이 80개로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수요는 120개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초과수요 발생했는데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공급이 80개밖에 안 됐으니까 임대인들은 아는 거지. 임대주택 구하기가 힘들어졌다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30만 원 가지고는 임대주택을 구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자, 임대주택이 만약에 100개가 공급됐다. 그러면 임대료는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80개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임대료는 훨씬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지금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쉬워졌습니까? 곤란해졌습니까? 곤란해졌다고. 곤란해졌으니까 실제 임대료는 요 80개일 때 수요자들은 이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만이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임대료는 시장에서 실제 임대료는 얼마가 되냐면 50만 원보다 높은 70만 원이라 한번 가정을 해봐요. 가정 이렇게 70만 원. 그러면 시장에서 이 임대료는 없어졌죠. 이제 지금 임대료는 시장에서 정부가 말하는 임대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임대료 70만 원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두 개 생긴 거야. 이걸 이중 가격, 이중 임대료 그런다고.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30만 원으로 거래되겠습니까? 70만 원으로. 70만 원으로 거래된 거야. 70만 원으로. 30만 원은 임대주택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30만 원, 70만 원 거래되지. 그러니까 70만 원으로 거래되는데 정부 몰래 암암리에 70만 원으로 거래된 거야. 그래서 암시장이라고 그래. 그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임대료는 얼마 내면 돼요? 50만 원 내면 돼요.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임대료 규제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해서 임차인의 지출을 오히려 증가시킨 거라고. 그것도 뒷돈 주는 거야. 뒷돈. 음성적 지출. 그 말이에요, 이게. 자, 다시 가볼까요? 여기 봐요. 암시장 70만 원 형성됐죠? 그래서 이중임대료 70만 원과 30만 원 형성되고 음성적 지출을 증가시키는 거야. 뒷돈을 줘야만이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켜버립니다.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이제 마무리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자,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이거든? 그럼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럼 여기 이제 빨간 걸로 안 나오는데,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소리야.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없다? 그래서 초과 공급 이런 말 나오지 않는다. 초과 수요도 없다. 균형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을 규제했다? 그러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이런 말 아예 없는 거야. 어렵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그림을 통해서 볼까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제 균형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을 규제해 보자고요. 지금 이 상태 있었습니다. 이 상태. 그런데 정부가 균형임대료 50만 원이야? 그래, 70만 원 규제할게. 규제 임대료를 70만 원 규제했습니다. 그럼 균형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을 규제했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말은 70만 원 받으란 말입니까? 70만 원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야. 70만 원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는 얼마 형성됩니까? 그냥 50만 원이지. 그냥 50만 원. 지금 이건 없는 겁니다. 이 상태에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정부가 70으로 규제했어요. 그럼 강제적으로 정부가 돌아다니면서 70만 원 받았어? 이게 아니라고. 70만 원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야. 그러면 시장에서 이민은 얼마예요? 50만 원 형성됐잖아요. 그럼 그냥 50만 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 원래 5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 규제해도 그냥 50만 원이지. 그럼 시장에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꼭 초과 공급처럼 느껴지는 거지. 왜? 30으로 규제하면 여기가 초과 수야. 이제 70으로 규제하면 그림만 그리면 여기는 공급이 많네. 초과 공급. 이렇게 느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시장의 균형임대료가 높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시험에 낸다고. 이렇게 의미하셨죠? 자, 임대료 규제 다 끝났습니다. 자, 정리해봅니다.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규제한다면 시장에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초과 수요도 없다. 초과 공급도 없다. 되셨습니까? 어느 경우에 초과 수요,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만약에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한다면 초과 수요는 발생하는데 조금밖에 발생하지 않고 낮은 수준에서 규제한다면 초과 수요는 많이 발생하고 이런 말도 있을 수 없다는 소리지.
무조건 초과수요는 균형임들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만 규제했을 때 발생한다. 높은 수준을 규제했습니다. 그러면 초과수요든 초과공급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자, 다 끝났어요. 자, 이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가장 중요하니까 임대주택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임대료 규제를 보면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라고 한다. 임대료 규제는 초과 공급, 공급 과잉 현상의 말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부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 정책 중에서 최고 가격제가 된다. 시장을 분석했더니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을 규제했을 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더라. 초과 수요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장기적으로 커진다. 자, 초과 공급이라는 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효과를 보면 단기는 지금 할 필요 없고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을 규제했을 때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수선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질적 수익이 떨어진다. 그다음에는 타용도 전환해서 임대주택 공급 감소하고 주택난을 심화시킨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이사갈 곳이 없어졌다. 그것을 임차인의 주거이동을 제한시킨다고 한다. 30만 원 규제하니까 공급 감소해서 실제 임대료는 더 높아졌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음성적 지출을 증가시킨다. 끝.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자, 이제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료 보조는 임대료 규제보다 출제 비중이 현저하게 또 떨어집니다. 그 임대료 보조가 나오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자, 근데 이 임대료 보조에서요, 주택 보조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를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특징적인 것만 찾아가면 돼요. 자, 저기 주택 보조, 생산자 보조, 수요자 보조 나누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에 보조금을 준다. 그런데 두 가지 형태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다 임대주택에도 상관없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보조금을 주는데 수요자 보조가 있고 생산자 보조가 있어요. 이 생산자 보조를 다른 말로 공급자 보조라고 그래요. 공급자 보조. 그러면 수요자 보조는 임대주택 수요자에게 보조금 주겠다는 소리야. 즉 임차인에게 보조금 주겠다는 소리고, 생산자 보조는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그럼 내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회사다. 그럼 정부가 나에게 보조금 주는 걸 내가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가 보조금 주는 것을 생산자 보조, 공급자 보조라고 그래요. 생산자 보조, 공급자 보조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고 수요자 보조가 나오는데, 그러면 수요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의 차이점, 책 보면 생산자 보조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됐다 쭉 나오거든요. 그거 안 나와. 안 나오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작년에. 자, 이거는 임차인에게 보조금 주는 거고, 이거는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 주는 건데, 공공임대주택 공급 있죠?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생산자 보조의 일종이에요. 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금 주거든, 저에게. 보조금. 이렇게.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대표적인 생산자 보조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에서는 뭘 내냐면 이걸 낸다고. 이 두 개 중에서 수요자, 공급자 중에 누구에게 보조금 줬을 때 임차인들, 수요자들이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될까? 그거 물어본다고. 자, 봐요. 나는 하곡동에서 살기 싫고 다른 동네에 살고 싶다. 그러면 정부가 나에게 보조금을 줄 때, 보조를 해줄 때, 나에게 직접 보조를 해줘야 됐을 때 내가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아니면 생산자에게 보조금 줬을 때 내가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만약에 생산자에게 보조금 줘요. 근데 이 건설업자들이 임대주택을 하곡동에만 건설한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하곡동에 와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곡동에 와야만이. 근데 수요자에게 보조해주면 나에게 그냥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는 거지. 그럼 둘 중에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수요자 보조입니까? 생산자 보조입니까? 수요자 보조. 수요자 보조. 수요자 보조. 작년에 이렇게 냈잖아요. 작년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면 그러면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OX, X, X. 수요자에게 보조했을 때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다 한 번씩 나오는 질문인데 작년에 이게 나왔다고. 자, 이제는 이 구분은 임대료 보조의 구분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조 그러면 이 수요자에게 보조금 주는 거라고. 그럼 수요자에게 보조금 줬을 때 구분, 즉 임차인에게 보조금 줬을 때 구분은 현금 보조라는 게 있고 가격 보조라는 게 있는 거야. 얘도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고 특징을 물어보는데, 현금 보조는 내가 임차인인데 정부가 한 달에 나에게 20만 원 주는 거 같잖아. 20만 원 현금으로. 그러면 나의 소득이 20만 원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소득보조라고 그래. 가격보조는 집세보조, 다른 말로 임대료 보조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임대료 보조를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임대료 보조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조 그러면 이걸 말해요. 가격보조를. 근데 큰 틀에서 현금 보조도 임대료 보조가 되는 거야. 뭐 구별하십시오. 그런 건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럼 가격 보조는 이런 거라고. 가격 보조는 임대료가 50만 원인데 내가 30만 원만 내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현금 보조는 50만 원 다 내야 돼. 다만 20만 원을 정부가 주는 거야. 현금을. 그게 현금 보조야. 근데 가격 보조는 현금 주는 게 아니라 30만 원만 내면 임대주택에 살게끔 해주는 거야. 대신에 뭘 주냐면 이런 쿠폰을 준다고. 쿠폰. 그래서 주거 무슨 상품권 이런 식으로.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구청 앞에라는 이런 거 붙어 있잖아. 뭐 붙었냐면 안마 상품권 뭐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게 이제 저소득자들에게 이런 상품권 주는 거야. 그럼 이게 주거 상품권, 뭐 주택 바우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여기 뭐 금액 해가지고 20만 원 이렇게 써졌다고. 20만 원. 이걸 주는 거야. 이거 국가에서. 그럼 이걸 내가 주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이게 현금 20만 원이야. 그럼 20만 원 여기 상품권에다가 내 돈 현금 30만 원을 임대인에게 주면 된다고. 임대인에게. 이게 가격 보조야. 그럼 결국은 50만 원인데 3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을 깎아준 거지. 20만 원. 집세를 보조해 준 거지. 그게 가격 보조야.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현금 보조하고 가격 보조는 이 상품권을 받으면 그러면 다른 데 쓸 수 없다는 거야. 무조건 주택에만 써야 돼. 근데 현금 보조를 받으면 그걸 주택에 쓰든지 상관없다고. 노래방을 가든지 상관없다고요. 그래요? 자, 그럼 현금 보조를 해줬어요. 현금 보조를 했는데 이 현금 보조 받은 임차인들이 전부 다 노래방 가서 놀아버려요. 그러면 임차인들의 만족감은 증가하겠지. 그렇잖아요? 노래방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으니까. 근데 임대주택의 공급은 전혀 증가하지 않죠. 임대주택의 수요는 전혀 증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현금 보조가 임차인들의 효용 증대, 만족감 증대 측면에서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나쁜 정책은 나쁜 점은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전부 다 임대주택에 의해서 돈을 썼는데 다른데 노래방만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가격 보조는 이 상품권 가지고 노래방 가서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상품권을 받으면 이거는 현금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현금이라면 노래방 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상품권을 받았으니까 노래방 못 가고 이거는 임대주택에 소비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 가격 보조를 해주면 그러면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우월한 정책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순수하게 주택 정책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좋은 것 같아요. 가격 보조가 좋은 것 같아요. 가격 보조가 좋은 거지. 가격 보조가. 근데 가격 보조를 해주는 순간 임차인들의 만족감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자를 소비할 수 없으니까. 자, 현금 보조, 가격 보조 이제 비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대료 보조도 정책이기 때문에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봐야 되지. 효과. 제가 정부로부터 20만 원 보조 받았습니다. 20만 원? 그러면 저의 실질소득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지. 그럼 20만 원이 증가했어. 20만 원. 요 20만 원이 증가했는데 저는 양심이 있어서 10만 원은 임대주택에 소비하고 임대주택을 수요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노래방 갔습니다. 노래방이 타지야야. 다른 재와. 그러면 현금 보조가 이루어지든 가격 보조가 이루어지든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맞죠? 따라서 임대주택의 수요도 증가하고 다른 자의 수요도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자, 가까이 장기 단기 나눴잖아요. 효과는 장기 나누니까 무조건. 자, 단기는 어떠한 경우도 공급은 나타나잖아요. 그게 단기야. 단기는 공급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돈 벌어요. 그걸 경제학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초과이윤. 초과이윤이 무슨 말입니까?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주택 사업하면 돈 벌구나 그 소리야. 그럼 임대주택 사업에 돈이 된다면 임대주택 사업에 다 뛰어들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켜. 그럼 임대료는 떨어져. 그래서 초과이윤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혜택하는 거야. 자, 이거 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높아졌죠? 임대료 보조는 임대인에게 혜택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혜택 주는 거야.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올라가서 임차인에게 혜택이 없다고.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 떨어져서 임차인의 혜택 간다. 이런 거요. 요 뒤쪽이 잘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잘 나오는 거야.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잘 나오는 거라고.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수요도 증가하고 뭣도 증가한다? 공급도 증가한다. 자, 이 정도까지 하게요. 주택정책은 이 정도까지 하게.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가 규제 이런 거 있는데 분양가 규제는 임대료 규제했으면 다 끝난다고. 나중에 똑같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 이제 기출지문 봅시다. 기출지문. 자, 1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OX, X. 임대료 규제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다운시키는 거지. 질적수는 다운시키는 거지. 수선 유지 안 하니까.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킵니까? 제한시킵니까? 제한시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야. 2번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OX? O. 타용도 전환해서 공급이 감소한다 했잖아. 감소. 그래서 O. 3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이게 임차료가 임대료죠.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OX? O죠. 임대료 보조를 받았으니까 임대주택 수요도 증가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투자론 가는데요. 자, 그러면 정책론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지만 이 정도 하시자고. 이 정도 하고. 자, 그러면 총 8개 편 중에서 4개가 끝났으니까 강의 노트를 가지고 제가 포인트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노트 가봅니다. 자, 강의 노트. 자, 2페이지. 자, 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강의 노트 3페이지 가장 위에 찾으셨습니까? 네, 강의 노트 3페이지 가장 위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 나오죠?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부동산이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8번 봐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토지가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장기적 고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밑으로 큰 2번에 부동산의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나눈다는 거.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 거 봐봐요. 그 준부동산 봐봐요. 준부동산. 그러니까 준부동산이 가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잘 들어보시라고요.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OX. O. 왜? 그게 준부동산이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 지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지요. 넘어가서 여러분들 6페이지 가볼까요? 6페이지가 토지의 구분입니다. 필지 나왔습니다. 필지 나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등록단위가 가장 중요한 말. 그 다음에 7페이지부터가 부동산의 특성인데요. 자, 넘어가서 부증성. 시험은 부증성이 잘 나오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 거 봐봐요. 부증성의 예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증성의 예외는 없다. 또 하나,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더 이상 용도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OX. X. 용도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X야.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소리야.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용도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부증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물리적 공급만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러네요. 자, 넘어가면, 그러면 12쪽에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부동산 경제론에서 수요 파트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하잖아요. 수요의 개념부터 해서.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유량, 저량,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유량인가 저량인가 보시라고요. 신규, 유량, 수입, 유량, 임금, 유량.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유량. 맞죠? 수입에 해당되는 거, 지출에 해당되는 게 뭐야? 유량. 유량이지. 수입에 해당되는 거, 지출에 해당되는 거. 당신의 수입은 뭡니까? 당신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임금은 얼마입니까? 이게 수입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량, 저량, 유량.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임금 이런 것들이 유량, 저량, 유량 이렇게 씁니다. 자, 13쪽 가면 가운데 5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으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 OX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다시 해볼게요. 써볼게요.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OX, X.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이것은 공급량의 변화.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이거는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였죠? 그래서 틀린 말이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는 공급량의 변화니까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하면 틀린 말이지.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습니다. 공급 곡선 우측 이동도 X. 그럼 선생님 좌측 이동하면 O인가? 이것도 X. 됐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 하락이 나오면 공급 곡선 자체가 안 움직이는 거야.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니까. 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도 이렇게 주면 긴가민가 해진다고.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가 이 지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버려, 그냥. 제가 너무 무책임한 말한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 자, 22쪽 가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 나왔네요. 부동산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중요한 것은 23쪽에 있는 거. 순환 군면별 특징. 순환 군면별 특징 나오면 가장 중요한 글씨 세 글자 말해보세요. 23쪽에 순환 군면별 특징 나오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씨 세 글자. 상, 하, 도. 상이 뭡니까? 상향시장. 하는 하한선. 도는 매도자 중심시장. 그 밑에 5번.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 불비 다르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별것도 없잖아요. 별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9쪽 가면 지대이론이네, 지대이론. 제가 지대이론을 자세히 말한 게 아니라 타이틀만 한번 달아볼게요. 지대이론. 첫 번째,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두 번째,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세 번째, 튜넨의 입지교차지대설. 네 번째, 알론소의 뭡니까? 입찰지대. 다섯 번째, 마샬의 준지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O인가 X인가 보세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최열등지에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OX, X.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모든 토지의 지대 발생한다. 따라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 됐어요. 자, 이쯤 하자고요. 이쯤.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짚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10분 후에 이제 투자론으로 갑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쉬었답니다.